닥쳐요. 이 늙은이 젊은 여자가 시아버지를 거세게 밀치며 소리쳤다. 늙고 쇠약한 몸은 그대로 나무마루 바닥에 부딪혔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의자가 나뒹굴었으며 노인의 숨이 멎었다. 분노에 찬 눈으로 며느리는 더러운 마대자루를 끌어와 그 연약한 몸을 그 안으로 쑤셔 넣었다. 손은 떨렸지만 증오심은 그녀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마대자루는 발로 차이고 끌리고 어두운 부엌 구석으로 던져졌다. 비 내리는 밤의 분위기는 모든 것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집의 담장 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한 며느리가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365 단편 소설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긴장감 넘치고 놀라움으로 가득 찬 모든 이야기가 항상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날 밤 충청도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이슬비는 모내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논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는 논두렁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와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몇몇 집의 희미한 전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고요함 뒤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평소 성실하고 친절하기로 소문난 박 노인의 집 방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 온 뒤 젖은 흙냄새에 섞여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역해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코를 맑게 만들었다. 몇몇 이웃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야간 방범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 젊은이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그들은 더 알아보는 것을 미루었다. 그저 젖은 쓰레기나 죽은 동물의 냄새려니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냄새는 더욱 코를 찔렀다. 평소 동네 슈퍼 앞에서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마을의 아침은 이번에는 혼란스럽고 불안한 얼굴들로 채워졌다. 박 노인 가족과 친남매처럼 지내던 옆집 최 씨 아주머니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 낡은 집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집은 조용했다. 매일 아침 들리던 박 노인의 잔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평소 이 시간이면 툇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실 텐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최 씨 아주머니는 중얼거렸다. 걱정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박 노인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썩는 냄새는 더욱 강해져 소름이 돋게 했다. 결국 그녀는 몇몇 이웃을 불러 함께 망설이며 확인해 보기로 했다. 문이 밀려 열렸다. 집 안은 어둡고 답답했다. 살아있는 기척이라고는 없었다. 부엌 구석에 낡은 천으로 대충 덮인 커다란 마대자루가 놓여 있었다. 냄새는 바로 거기서 나고 있었다.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천에 접힌 부분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천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한 노인의 뻣뻣하고 생명 없는 몸이 자루 안에 구겨져 있었다. 이미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한 그의 얼굴은 그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다. 바로 박영철 노인이었다. 비명이 터져 나오자 다른 마을 사람들이 곧바로 달려왔다. 순식간에 박 노인의 집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평생 착하고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던 노인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상태로 발견될 수 있단 말인가. 군중 속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아마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왜 마대자루에 넣어야만 했을까? 누군가는 무언가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 혼란 속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감히 박 노인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소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을 향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의 며느리 김선자였다. 정말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잔인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한 여자를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변하게 만들었을까? 그 질문들은 허공에 맴돌았다. 아직 답은 없었다. 분명한 것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의 고요한 밤이 이제 슬픔과 공포로 가득 찬 밤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거대한 비극이 막 드러났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영철 노인은 소박한 남자로 알려져 있었다. 머리는 이미 하얗게 새었고 수십 년간 논밭에서 일한 탓에 피부는 검게 탔다.
하지만 삶에 대한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끈기 있고 겸손한 한국 남자의 본보기로 여겨졌다. 그는 막내 아들 박민수와 그의 아내 김선자와 함께 나무벽과 작은 바나나, 나무가 심어진 마당에 있는 소박한 시골집에서 살았다. 보통 아침은 따뜻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박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김선자가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서서히 사라졌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결코 진정으로 가깝지 않았다.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박 노인의 성격은 쉽게 기분 상하는 김선자의 태도와 자주 부딪혔다. 그가 음식이 너무 짜다고 지적하면 김선자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런 작은 일들이 점차 서로의 마음에 큰 앙금으로 쌓여갔다.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아들 민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서울의 작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다. 그는 몇 달에 한 번씩만 내려왔기에 집안의 긴장감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 노인은 아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끔 그는 친남매처럼 지내는 옆집 최 씨, 아주머니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최 씨 아주머니는 그저 박 노인에게 참으라고 조언하며 민수가 더 자주 집에 오면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밖에서 보면 그 집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를 종종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김선자 역시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남편이 거의 집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에 지쳐 있었다. 게다가 유산으로 남을 땅에 대한 소문은 그녀가 결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가끔 그녀는 친구에게 만약 자기 집이 있었다면 시아버지와 계속 마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그 억눌린 분노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더욱 현실화되었다. 마을이 조상의 묘를 돌보는 성묘 준비로 분주할 때였다. 박 노인에게 성묘는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였다. 하지만 김선자에게 그것은 그저 추가적인 부담일 뿐이었다. 그 간단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다. 멀리서 전화를 받은 민수는 아내에게 참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결코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탁이었다. 망설임 속에서 박 노인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민수가 잠시라도 집에 오길 바랐다. 그 편지는 최 씨 아주머니에게 맡겨졌지만 미처 보내지 못했다. 그 소박한 편지에서 박 노인은 자신이 자기 집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쓰며 아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 진심 어린 편지는 비극이 그 가족을 먼저 덮쳤기 때문에 결국 말없는 증인이 되고 말았다. 그 후의 날들은 더욱 암울했다. 김선자는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거의 준비하지 않아 박 노인은 대충 끼니를 때워야 했다. 이웃들이 가끔 그를 초대해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만 그는 항상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 집의 밤은 따뜻한 대화도 웃음도 없이 점점 더 고요해졌다.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마치 매 순간이 거대한 사건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불씨는 이제 거의 타올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으로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 며칠은 박 노인의 집에서 무겁게 흘러갔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수탉들이 울어댈 때면 보통 박 노인이 작게 기침하며 물을 끓이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곁을 지켜야 할 며느리 김선자는 부엌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가끔 퉁명스러운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박 노인은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려 했었다. 그는 집 뒤의 텃밭에 가곤 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종종 고구마 줄기나 고구마를 몇 묶음씩 가져와 요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텃밭에서 가져온 것들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선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 구석에 그것들을 놓아둘 뿐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대했다. 그녀에게 시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짐을 더하는 것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그 집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김선자는 시아버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 톤은 거칠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다. 아버님, 전기 좀 아껴 쓰세요. 등은 하나만 켜도 충분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그렇게 핀잔을 주자 박 노인은 침묵했다. 사실 그는 눈이 침침해져서 작은 등 하나를 더 켰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꾸지람은
그를 자신의 집에서 손님처럼 느끼게 했다. 이웃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집 앞을 지나가던 최 씨 아주머니는 박 노인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세요? 박 노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아주머니.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한편 그 집의 불화에 대한 소문은 마을 슈퍼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일을 마친 남자들은 들었던 다툼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젯밤에 지나가는데 박 노인 댁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한 젊은이가 말했다. 정말이라면 딱 하시네. 다른 이가 고개를 저으며 맞장 붙였다. 하지만 늘 그렇듯 마을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김선자는 점점 더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위해 아침 커피를 타지 않았다. 박 노인이 말을 걸려고 해도 그녀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바빠요, 아버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다. 박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어른으로서 그는 자신의 집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종종 낡은 종이 조각에 작은 메모를 썼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 메모에는 그의 속마음,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기도,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종이들은 베개 밑에 고이 보관되었다. 아무도 몰랐다. 비극이 있기 전 며칠은 마을이 추석맞이 성묘 준비로 분주했다. 거의 모든 집이 마당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함께 조상의 묘에 갈 일정을 짰다. 하지만 박 노인의 집은 유독 조용했다. 그는 김선자에게 성묘 때 가져갈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김선자는 거칠게 거절했다.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아버님. 그 돈으로 다른 필요한 데 쓰는 게 나아요. 박 노인은 침묵했다. 그에게 그 말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어릴 적부터 소중히 여겨온 전통이 이제 며느리에게는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노년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항상 민감했던 최 씨 아주머니가 중재를 시도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찐 고구마 한 움큼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길 바랐다. 선자야,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원래 인내가 필요한 법이야.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렴. 최 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하지만 김선자는 옅은 미소로 답하고는 별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최 씨 아주머니는 자신의 조언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에서는 김선자의 태도 변화를 목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그녀는 이웃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마을 공동 작업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일이 잦아졌다. 한편 박 노인은 점점 더 야위어갔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눈은 생기를 잃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그 집 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비극이 있기 일주일 전 작은 사건 하나가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때 작은 합선으로 집 안에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박 노인이 있는 도구로 고쳐보려 했지만 오히려 전구가 터져버렸다. 부엌에 있던 김선자는 즉시 큰 소리로 화를 냈다. 아버님, 조심 좀 하시지. 이제 더 망가졌잖아요. 그녀가 소리쳤다. 박 노인은 대답 없이 상처받은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의 다툼은 이웃들에게 들렸지만 그들은 또다시 모른 척하기로 했다. 다음 며칠간 박 노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툇마루에 홀로 앉아 멀리 노랗게 익어가는 논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때때로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수가 빨리 오기만 했어도. 한편 집 안에서 김선자는 자신의 생각에 점점 더 깊이 잠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마치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는 분노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침묵은 그들의 작은 집을 언제라도 깨질 준비가 된 금이 간 유리처럼 만들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무언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밤은 점점 길어졌다. 귀뚜라미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고 마치 다가오는 비극의 배경음악이 되는 듯했다. 그날 밤 비는 평소보다 더 거세게 내렸다. 박 노인의 소박한 시골집 지붕은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에 삐걱거렸다. 차가운 바람이 나무벽 틈새로 스며들어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집안에서는 등유램프가 희미하게 타오르며 흔들리는 노란 불빛으로 방의 일부만을 비추고 있었다. 박 노인은 낡은 잠옷바지에
얇은 티셔츠를 입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거의 식어버린 블랙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의 눈은 젖은 마당을 향해 멍하니 있었다. 집 안에서는 김선자가 무거운 걸음으로 서성거렸고 마치 일부러 짜증을 내는 듯 부엌 문을 큰 소리로 닫았다. 긴장감은 오후부터 느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 때문이었다. 박 노인은 몸을 데울 생강차를 준비하고 싶으니 부엌불을 너무 빨리 끄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비 때문에 빨래가 마르지 않아 화가 나 있던 김선자는 즉시 쏘아붙였다. 아버님, 전기는 돈 내고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계속 켜놓지 마세요. 고지서가 많이 나오면 돈 구할 생각에 골치 아픈 건 저라고요. 박 노인은 인내심을 억눌렀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전기세가 누구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다 민수가 보낸 돈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조금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너는 왜 항상 화를 내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슬픔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선자는 오히려 더욱 불이 붙었다. 지금까지 이 집 살림은 제가 했어요. 아버님이 아니라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져 작은 방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말다툼은 밤이 깊어질수록 계속되었다. 밖의 비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더하는 듯했다. 박 노인은 마침내 실망 가득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다가섰다. 선자야,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나는 이제 늙었다. 네가 존중할 수 없다면 적어도 말로 상처 주지는 말아야지. 그 말에 김선자는 움찔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의 마음은 그동안 쌓여온 분노, 피로,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항상 무시당하고 낡았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비교당한다고 느꼈다. 너무 오래 억눌려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제가 이 집 하녀인 줄 아세요? 매일 순종하고 고개 숙이고 조용히 있어야 하나요? 이제 그만해요. 아버님, 그녀가 소리쳤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두 손으로 그 늙은 몸을 밀쳤다. 이미 쇠약해진 박 노인은 그 힘을 견디지 못했다. 그의 발이 대나무 의자에 걸려 넘어졌고 그의 몸은 단단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밖에 빗소리와 섞여 선명하게 들렸다. 잠시 방 안은 고요했다. 김선자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다가가 시아버지의 몸을 흔들어 보았다. 아버님, 아버님, 일어나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 노인의 눈은 반쯤 열려 있었고 숨은 멎어 있었다. 관자놀이에서 피가 가늘게 흘러내렸다. 순식간에 분노는 공황으로 변했다. 김선자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운명의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한 아버지, 마을에서 존경받던 어른의 목숨을 앗아갔다. 김선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서성거렸고 손은 떨렸다. 남편 민수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 그가 알게 된다면, 만약 온 마을이 알게 된다면 그녀의 인생은 분명 파괴될 것이다. 감옥에 가고 비난받고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 두려움이 그녀의 이성을 삼켜버렸고 그녀를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오늘 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뻣뻣해진 박 노인의 몸을 부엌으로 끌었다. 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려 나무 바닥에 늙은 몸이 끌리는 소리를 덮어주었다. 김선자는 그것을 덮을 무언가를 찾았다. 그녀의 눈은 부엌 구석에 있는 평소 쌀을 담아두던 커다란 마대자루에 멈췄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자루를 열고 힘겹게 박 노인의 몸을 집어넣었다. 연약한 몸은 너무 커서 다리가 이상하게 구부러졌다. 김선자는 낡은 천을 가져와 자루를 대충 덮었다. 밤 공기는 매우 서늘했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그 자루를 바라보았다. 악몽 같았지만 그 자루는 그녀 앞에 실제했다. 핏자국 냄새와 젖은 부엌 나무 냄새가 섞여 속이 메스꺼웠다. 절망 속에서 김선자는 다음 날 그 자루를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내일 아침 사람들이 바쁠 때 멀리 강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밤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다. 이웃이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루를 부엌에 둔 채 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의 냄새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몸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말을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냄새가 집 밖으로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서서히 마을 길거리로 퍼져나갔다. 김선자는 부엌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울음은 소리 없이 터져나왔다. 밖의 빗소리와 섞인 희미한 흐느낌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비가 쏟아지던 밤이 지난 아침, 박 노인의 집은 조용해 보였다. 비는 그쳤다.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옅은 안개가 논 위에 걸려 있었다. 닭 우는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와 섞여 들렸다. 밖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마치 그 집이 어제와 똑같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에서는 김선자에 의해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 노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눈을 감을 때마다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아침은 밝아왔고 그와 함께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왔다. 만약 누군가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다면 김선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엿보았다. 몇몇 이웃들은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의 삶은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부엌으로 돌아가자마자 비릿한 냄새는 더욱 코를 찔렀다. 부엌 구석의 마대자루는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다. 마치 발견해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자루를 부엌 더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 낡은 천과 오래된 돗자리로 덮었지만 냄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김선자는 장작 몇 개를 가져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연기가 냄새를 덮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비릿한 냄새가 나무 타는 연기와 섞여 방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선자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여기에 두면 분명 들킬 거야. 버려야 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마을이 조용해질 때를 기다려 집에서 꽤 떨어진 강으로 그 자루를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 강은 물살이 샜다. 몇몇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종종 이용되었다. 그녀는 거기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들키지 않고 그 큰 자루를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녀를 더욱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시간을 계산해 보려 했다. 낮에는 사람들이 논에서 일한다. 저녁에는 쉬러 돌아오고 밤에는 순찰이 있다. 정말로 안전한 시간은 없었다. 그녀가 계획을 고민하는 동안 썩는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몇 번이고 이웃들이 집 앞을 지나가며 코를 찡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서둘러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았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날은 길게 느껴졌다. 김선자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옷을 꿰매려 했지만 손이 떨려 실이 바늘에서 몇 번이나 빠졌다.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최 씨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문을 두드렸을 때 선자야, 이따 오후에 마을 청소 같이 하자. 김선자는 두통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거절했다. 그녀는 누구도 안으로 들일 용기가 없었다. 저녁 무렵 그녀는 그 자루를 옮기려 했다. 온 힘을 다해 그녀는 집 뒤의 작은 창고로 그것을 끌고 가 빈 쌀자루와 낡은 농기구들로 덮어 쌓았다. 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찼다. 그녀는 그곳이 밤이 될 때까지 충분히 숨겨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다. 길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온 마을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결국 구석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내일은 적절한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비극이 있은 지 이틀째, 썩는 냄새는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집 밖에서도 사람들이 그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마당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은 코를 막고 멀리 도망갔다. 몇몇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 노인 댁에서 왜 저런 냄새가 나지? 큰 쥐라도 죽었나 봐. 하지만 최근 그 집 주인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직접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김선자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이분이 매 순간 그녀는 상상의 소리를 들었다. 박 노인이 그녀를 부르는 소리, 민수가 그녀를 비난하는 소리, 이웃들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 그녀의 잠은 더욱 불안해졌고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몸이 떨렸다.
그녀는 심지어 창고 안에 향수를 몇 개 뿌려보기도 했다. 썩는 냄새가 가려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였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을 피우려 할 때 최 씨의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컸다. 선자야, 아버님 편찮으시니? 이틀 동안 댁 밖으로 나오시는 걸 못 봤네. 김 선자는 침묵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쉬고 계세요, 아주머니. 몸이 피곤하시대요. 최 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명 완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날 밤 김 선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녀가 그 자루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 비밀은 탄로 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녀의 다리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어둠을 응시하며 밖에서 우러대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마대자루가 마치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것 같았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무슨 짓을 하든 그녀의 행동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마을은 너무 작고 썩는 냄새는 너무 강하며 거짓말은 오래 버티기에는 너무나 연약했다. 그녀는 그저 다른 사람에 의해 그녀의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릴 때를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아침 충청도의 공기는 달랐다. 해가 막 떠올랐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평소처럼 활기차지 않았다. 박 노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은 코를 찡그리며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역한 냄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건 이제 쥐 썩는 냄새가 아니야. 한 젊은이가 옷소매로 코를 막으며 말했다. 뭔가 더 큰 것 같아. 이틀 동안 박 노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불안했던 최 씨 아주머니는 마침내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집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더 세게. 선자야, 집에 사람 있니? 그녀가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박영철 어르신, 건강 괜찮으세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집안에서는 벽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속을 메스껍게 하는 희미한 썩는 냄새만이 들려왔다. 최 씨 아주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녀는 다른 이웃 몇 명을 불렀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만약 누가 아프다면 우리가 도와줘야죠. 방범대 청년 몇 명을 포함해 5명이 왔다. 그들은 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결국 조심스러움을 이겼다. 힘을 합쳐 집 문이 밀려 열렸다. 썩는 냄새가 즉시 덮쳐와 모든 사람이 코를 막았다. 맙소사, 냄새가 장난 아니네. 한 사람이 외쳤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어두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약간의 햇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살아있는 기척은 없었다. 탁자 위에는 곰팡이가 핀 오래된 커피잔이 보였다. 마치 이 집의 시간이 오래전에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가자 썩는 냄새는 뒤편의 작은 창고를 향해 더욱 날카로워졌다. 한 젊은이가 손전등을 켰다. 그 빛은 곧 낡은 천으로 덮인 커다란 마대자루를 비췄다. 그 자루는 이상해 보였다. 너무 꽉 차 있었고 마치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한 사람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떨면서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그는 덮개를 잡고 천천히 당겼다. 그리고 천이 벗겨지자 자루에서는 더 지독한 냄새, 더 이상 위장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섰고 일부는 거의 토할 뻔했다. 열어볼까? 누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에 쉬어 있었다. 그래야지. 최 씨 아주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미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조심스럽게 그들은 자루의 끈을 풀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얼굴이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한 뻣뻣한 인간의 형체가 보였다. 몇 가닥의 흰 머리카락이 그의 관자놀이에 여전히 붙어 있었다. 모두가 즉시 비명을 질렀다. 박 노인이야! 맙소사! 최 씨 아주머니가 외쳤다. 옆에 있던 이웃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몸은 거의 쓰러질 뻔했다. 집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일부는 다른 주민들을 부르며 소리쳤다. 순식간에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보려고 앞다투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분위기는 집단 공황 상태로 변했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몇 번이고 신을 찾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창백한 얼굴로 굳어서 있을 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박 노인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지만 시선은 서서히 한 사람, 김선자에게로 향했다. 아까부터 보이지 않았어. 방문이 굳게 닫혀 있어. 수군거림이 즉시 퍼져나갔다. 박노인과 함께 살던 사람이잖아. 그녀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한 젊은이가 이장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다. 한편 주민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며 마당에 계속 모여 있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노인과의 마지막 대화, 그의 외로움, 그리고 민수가 돌아오기를 바랐던 그의 희망을 떠올렸다. 맙소사,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어르신? 그녀는 중얼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이장과 함께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집 주변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박노인의 시신이 담긴 자루는 조심스럽게 꺼내져 임시 들것 위에 눕혀졌다. 주민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믿지 못했다. 그들이 존경하던 노인이 이제 비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김선자를 방에서 나오라고 불렀다. 분위기는 즉시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의심 가득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밤새운 것처럼 부어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고 고개를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김선자 씨, 진술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선자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어떤 이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고 어떤 이는 동정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평소 평화롭던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큰 비극이 그들의 소박한 삶 한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마대자루 속에서 박노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단지 한 집을 뒤흔든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평소 평온을 주던 밤의 고요함은 이제 두려움,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평소 일상에 말없는 증인이었던 박노인의 집은 이제 수사 현장으로 변했다. 집 주위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주민들은 담장 밖에서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엿볼 수밖에 없었다. 나지막한 기도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수군거림이 뒤섞여 그 작은 마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집안에서 김선자는 경찰에 의해 손이 묶인 채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텅 빈 시선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한 형사가 수첩과 펜을 들고 다가왔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물었다. 김선자 씨,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선자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적절한 말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자 그녀는 마침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형사가 다시 물었다.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싸웠어요, 형사님.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요. 아버님은 또 사소한 일로 화를 내셨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끊기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분이 그렇게 쓰러지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방은 잠시 조용해졌다. 김선자의 흐느낌만이 들릴 뿐이었다.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일부는 그 자백을 수첩에 적었다. 다른 경찰관이 더 자세히 물었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 왜 박노인의 시신을 자루에 넣어 숨겼습니까? 김선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내일 강에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 자백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경찰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모든 진술이 정확하게 저장되도록 했다. 한편 집 밖에서는 며느리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더욱 술렁였다. 많은 이들이 울었고 어떤 이들은 크게 분노했다. 괘씸한 것, 어떻게 자기 부모님 같은 분께 그럴 수가 있어. 한 남자가 소리치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진정시켰다. 수사 중에 처음부터 지켜보던 최 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이건 박 노인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며칠 전에 제게 맡기셨는데 아직 보내지 못했어요. 아마 이게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쓴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내용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민수야, 아비는 이제 늙었다. 네 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비를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구나. 아비는 종종 외롭단다. 민수야, 시간이 되면 잠시라도 집에 오너라. 이 집에는 네가 필요하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의미가 깊었다.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박 노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집에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편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타오르던 불씨의 폭발이었음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이 되었다. 그 편지가 낭독되자 김선자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후에는 너무 늦었다. 경찰은 그녀를 경찰차로 연행했다. 주민들은 분노와 동정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최 씨 아주머니는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제때 보내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민수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어쩌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다른 주민들은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인내와 이해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생활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다. 한편 박 노인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마을길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그를 배웅하는 주민들로 가득 찼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진흙탕 길을 걷는 무거운 발걸음만이 그들의 슬픔을 증명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마을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집집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없었다. 모두가 여전히 박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야 했던 노인이 그를 존경해야 할 사람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리고 어두운 구치소 구석에서 김선자는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박 노인의 사망 소식이 퍼진 이후로 충청도의 그 작은 마을은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다. 평소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로 활기찼던 골목길은 이제 조용했다. 보통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슈퍼는 침울한 얼굴들로만 채워졌다. 마치 온 마을이 쉽사리 거치지 않는 검은 구름에 덮인 것 같았다. 박 노인의 시신은 부검 후 빈소에 안치되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를 친절하고 돕기를 좋아하며 도움을 청하면 거의 거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슬프게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웃의 몸을 담고 있는 소박한 나무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어르신 건강 괜찮으세요? 그녀가 한번 던졌던 질문이 이제는 가슴을 찔렀다. 박 노인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상처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집 밖에서는 사람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반복해서 신을 찾았다. 저렇게 잔인한 며느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건 정말 너무했어. 한 노인이 말했다. 박 노인께서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셨는데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다른 이들이 덧붙였다. 누군가 좀 더 일찍 중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많은 주민들에게 따귀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갈등의 징후가 사실 오래전부터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툼 소리, 김선자의 태도 변화, 박 노인의 침울한 얼굴. 하지만 모두들 그것은 남의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장례 행렬이 진행될 때 슬픔의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하늘은 흐렸고 비 온 뒤 땅은 질퍽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박 노인의 마지막 길을 무덤까지 함께했다. 기도가 경건하게 울려 퍼졌다. 눈물은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한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례식 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절 마당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거의 모두 이 비극에 관한 것이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여전히 박 노인께서 툇마루에 앉아 계실 것만 같아.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날 밤 슈퍼는 조용했다. 보통 남자들은 블랙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이야기할 뿐이었다. 민수가 정말 딱하네.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가족들이 잘 지내길 바랐을 텐데 돌아와서 이런 소식을 받게 되다니 한 젊은이가 말했다.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맞아. 그가 좀 더 자주 집에 왔더라면 그 싸움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이 모든 게 운명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김선자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중벌을 받아야 마땅해. 시아버지를 죽이는 걸 정당화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하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하지만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그녀가 잘못했지. 아주 크게. 하지만 어제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녀도 망가져 있더라. 그녀 자신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 한 아주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듣던 이들 중 일부는 침묵했다. 그들은 이 비극이 박노인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김선자의 인생도 영원히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은 여전히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 집 근처에서 너무 가까이 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마치 무서운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불안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한때 생기가 넘쳤던 집은 이제 비극의 상징이 되었다. 가족의 유대가 지켜지지 않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종종 자기 집 툇마루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박노인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선자에게 좀 더 강하게 조언했더라면, 그 편지가 제때 전달되었더라면, 만약에 그녀는 반복해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소용없는 후회일 뿐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마침내 이 비극이 공동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마을 회관 회의에서 이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이웃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 가족 문제가 있다면 서로 돕도록 합시다. 그저 침묵하고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박노인의 비극이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 사회가 종종 눈을 감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의 밤들, 작은 절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더욱 구슬프게 들렸다.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은 예전에 열심히 예불에 참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늙은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모든 기도 속에서 박영철의 이름은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항상 언급되었다. 박영철 노인에게 닥친 비극은 단지 그의 상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큰 메시지 때문에 충청도의 작은 마을을 뒤흔들었다. 주민들은 그 사건이 단순한 가정 내 다툼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와 소통이 일상생활에서 사라졌을 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의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장례식 후 많은 주민들이 슈퍼나 집 툇마루에 오랫동안 앉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새겼다. 이 모든 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 한 노인이 말했다. 단지 말 한마디 사소한 꾸지람 때문에 그것이 증오로 자라난 거야. 그 말에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침묵했다. 그들은 각자가 양보하지 않을 때 한 가정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이 얻은 첫 번째 교훈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의 중요성이었다. 한국 문화에서 인내는 항상 삶의 지혜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 분노 속에서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싸우는 용기가 있는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경우 자라나도록 방치된 분노는 비극으로 변했다. 만약 선자가 단 1분만이라도 자신을 참았더라면 아마 박노인께서는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한 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두 번째 교훈은 가족 내 소통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동안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했던 민수는 너무 자주 자리를 비웠다. 그는 서울에서 생계를 꾸리느라 바빴다. 하지만 집에 있는 그의 가족은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다. 아무도 그의 일을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남편과 아들의 존재가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은 벌 수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과 관심은 대체할 수 없다. 마을 회관에서 이장은 모든 주민에게 전통적인 가치, 즉 부모에 대한 공경, 이웃과의 화목, 그리고 관계 유지를 상기시켰다. 절대 잊지 마세요. 부모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모든 주민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모두가 그 가치가 무시되었을 때의 결과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진지한 끄덕임으로 화답받았다.
많은 이들이 그동안 침묵을 지킨 것을 후회했다. 그들은 그 집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밤에 큰 소리를 들었지만 그저 그건 그 집안일이야. 내버려둬 라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그 무관심한 태도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커지게 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교훈이 태어났다. 사회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위험한 갈등이 있을 때 더 용감하게 중재해야 한다. 그 마을의 한 스님은 법회에서 이 이야기를 경고로 삼았다. 깊은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악마는 항상 가정의 틈을 찾습니다. 작은 다툼에서, 상처받은 마음에서, 거친 말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천국이어야 할 집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 말은 신도들의 마음에 깊이 밝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 네 번째로 떠오른 교훈은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전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성묘는 사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길이 되어야 했다. 그 전통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단결, 함께함, 그리고 조상에 대한 존경의 상징이다. 만약 그 가치가 열린 마음으로 이해되었다면 아마 갈등은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박민수에게 그가 받은 교훈은 훨씬 더 무거웠다. 그는 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버지는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고 아내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가족이 단지 돈으로만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훗날 그는 아이들에게 더 함께 있어주고 아내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며 거리가 그들의 마음을 갈라놓지 않도록 하겠다고. 최 씨 아주머니에게 그 교훈은 깊은 후회의 형태로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증거물이 된 편지 봉투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 깨달음이 마을의 다른 가족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갈등을 시작하는 누구에게나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비극 이후의 날들은 성찰로 가득 찼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더 인내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를 결혼이 단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그리고 부모들 자신에게 이 비극은 단지 조용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 결국 이 모든 것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가족 생활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한쪽만 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쪽만 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두가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하며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장소가 될 수 있다. 박영철 노인의 비극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마을 주민들이 잊지 못할 교훈의 유산을 남겼다. 그들은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존경이 단지 말이 아니라 매일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화목함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이 진행된 후 마을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김선자의 자백뿐만이 아니었다. 박영철 노인이 쓴 마지막 편지에 대한 것이었다. 박민수의 손에 닿았어야 할 그 소박한 편지는 이제 한 아버지가 품고 있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편지 내용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경찰로부터 직접 들었던 몇몇 주민들이 다른 이웃에게 이야기했고 결국 거의 온 마을이 박 노인이 자기 집에서 무시당한다고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식이었다. 그 문장은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고개 숙이게 했다. 그들은 그동안 밖에서만 보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마치 함께 죄를 지은 것처럼 느꼈다. 마을 회관에서는 즉석 토론이 벌어졌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나지막하지만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우리가 나섰어야 했어. 자기 집에서 버려졌다고 느끼는 어르신이 생기게 해서는 안 돼. 한마을 원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하지만 더 날카로운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그 편지는 갈등이 오래되었다는 증거야.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이 땅 유산 다툼과 관련이 있다면 어떡하지? 한 중년 남성이 말했다. 그 말의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유산에 대한 질문은 예전에도 돌았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그 편지는 단지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현대 가족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거울이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자식의 태만의 증거로 해석했고 어떤 이는 며느리를 탓했다.
심지어 주변 사회도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비보를 듣고 서울에서 마침내 돌아온 박민수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는 그것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의 눈물은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왜 내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왜 나는 돈을 버느라 바빴을까? 아버지는 외로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가 참석한 이웃들 앞에서 한탄했다. 그의 울음이 터져 나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민수의 등장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일부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김선자가 땅 문제 때문에 화가 났다면, 박영철 노인께서 정말로 유산을 나누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김선자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면 그 이슈는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이장이 진정시켜야 했다.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훈을 얻읍시다. 재산 문제로 더 이상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계속 돌았다. 누군가는 몇 달 전 김선자가 마을 변두리의 논에 대해 험담했던 것을 기억했다. 또 다른 이는 그녀가 자기 집이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모든 이야기 조각들이 이제 주민들에 의해 어두운 그림으로 합쳐져 이미 마음이 무너진 박민수의 부담을 더했다. 박영철 노인의 편지는 그 후 정기적인 마을 기도회에서 낭독되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각 단어를 읊을 때마다 떨렸다. 모든 신도들이 침묵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보십시오. 한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단지 자기 집에서 존중받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밝혀 그들을 깊은 성찰에 잠기게 했다. 그때부터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뵈었다. 그들은 박 노인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가족에게 반복될까 두려워했다. 나는 민수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한 젊은이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편지는 더 깊은 상처를 낳기도 했다. 이제 구치소에 있는 김선자는 시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기도회에서 낭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다. 만약 내가 먼저 읽었더라면 아마 내가 깨달았을 텐데, 아마 내가 변했을 텐데. 그녀가 형사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마을에게 그 편지는 마침내 상징이 되었다. 마지막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다는 상징. 왜냐하면 그것이 집단적인 자각을 일깨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극이 단지 한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든다는 상징이었다. 하루하루 박 노인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편지는 계속해서 살아있었다. 이야기되고 되새겨졌다. 슈퍼에서의 매일 밤 대화에서, 모든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는 항상 말했다. 박영철 노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우리 부모님이 외롭다고 느끼게 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는 불문율이 생겨났다. 이제부터 가족 내의 다툼의 징후가 보일 때마다 이웃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아무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회의 침묵에서 태어난 비극이 폭풍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선자의 재판일이 마침내 다가왔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마치 그 작은 가족이 마주할 무거운 짐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마을 주민들은 법정에 대거 참석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뒤흔든 이야기의 끝을 목격하기 위해서였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좌석은 주민들, 지역 기자들, 그리고 마을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앞자리에 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붉었고 몸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그의 옆에는 최 씨 아주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눈시울은 붉었지만 그녀는 민수를 지켜줘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처음부터 그녀는 그 젊은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잃은 후 김선자는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비틀거렸다. 민수를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민수 씨,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나 망가져서 반응할 수 없었다.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재판을 시작했다. 혐의가 낭독되었다. 시아버지 살해, 시신 은닉 시도. 낭독되는 모든 단어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다. 주민들은 침묵했다. 일부는 입을 막았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이름에 붙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김선자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저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날 밤 저는 화가 났고 지쳤어요. 저는 결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밀었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후회해요. 정말로 후회합니다. 판사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 왜 시신을 숨겼습니까? 왜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그 질문에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김선자는 고개를 숙였다. 무서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증언이 차례로 이어졌다. 이웃들은 그 집에서 자주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최 씨의 아주머니는 방 노인이 쓴 마지막 편지, 그것이 어떻게 그녀에게 맡겨졌지만 아직 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편지는 그 후 법정 앞에서 낭독되었다. 분위기는 슬픔으로 바뀌었다. 몇몇 사람들은 울었고 마침내 눈물을 참지 못한 민수도 포함되었다. 민수야, 아비는 이제 늙었다. 아비는 종종 자기 집에서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시간이 되면 잠시라도 집에 오너라. 이 집에는 네가 필요하다. 그 단순한 문장이 법정에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판사 자신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김선자는 흐느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사는 그 후 구형을 낭독했다. 더 이상 신성한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이 없도록 경고의 의미로 중형이 구형되었다. 하지만 구형 와중에 인도주의적 고려를 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탄원도 있었다. 그 행동이 명백히 계획이 아닌 감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박민수는 마지막 진술을 위해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쉰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고 제 아내도 이제 잃었습니다. 제 인생은 망가졌지만 복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사람이 이 비극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외롭다고 느끼게 하지 마세요. 분노가 가정을 파괴하게 두지 마세요. 그 말의 법정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마침내 의사봉을 두드려 김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 의사봉 소리는 긴 상처로 가득한 이야기의 마무리를 알리는 징소리처럼 들렸다. 김선자는 울면서 끌려나갔다. 한편 박민수는 힘없이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이 비극의 절정은 단지 법정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후 마을은 긴 내적 갈등의 증인이 되었다. 박 노인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는 장소가 되었다. 집 텐마루에 주민들은 때때로 모여 존경의 표시로 등유 램프를 켰다. 그동안 편지가 제때 전달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던 최 씨 아주머니는 마침내 평온을 찾았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말했다. 그 편지는 민수에게 늦게 도착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 편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충청도의 작은 마을은 변했다. 공동 작업이 더 자주 이루어졌다. 가족 모임이 더 정기적으로 열렸다.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갈등을 중재하는 데 더 용감해졌다.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뵈었다. 박영철 노인의 비극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가족이 삶의 기반이며 부모가 집에 비치며 아무리 작은 분노라도 통제되지 않으면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새로운 자각을 낳았다. 이 비극의 절정은 끝났지만 그 교훈의 메아리는 그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박영철 노인의 이름은 충청도 마을 주민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었다. 매년 추석이 돌아올 때마다 성묘 전통이 지켜질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기도 속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가 좋은 어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결코 잊히지 않을 큰 교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낡은 시골집은 여전히 서 있지만 이제 문은 거의 열리지 않는다. 가끔 박민수가 와서 청소를 하고 아버지가 예전에 커피를 마시던 텐마루에 앉는다. 그곳에서 그는 멀리 논을 바라보며 산산조각 난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이 계속 좌절해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가 올리는 모든 기도에는 항상 훗날 자신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느꼈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그 비극은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 한 집에서 다툼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항상 이웃이 문을 두드리고 물 한 잔을 건네거나 분위기를 풀기 위해 그저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가족 문제가 단지 그 집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절에서 스님은 종종 신도들에게 박영철 노인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인생은 짧습니다. 다툼으로 채우지 맙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에서 인내하십시오.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후회는 평생 따라올 것입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각자 자신의 부모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그리고 김선자에게 철창 뒤에 나날은 긴 성찰의 시간이다. 매일 밤 그녀는 울며 시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자신이 했던 매정한 말들을 떠올리고 분노가 자신을 지배했던 그 밤을 떠올린다. 그녀는 어떤 후에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 자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겸손하게 살아가며 분노가 단지 파멸만을 가져온다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가족이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화목함보다 더 귀중한 재산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버려졌다고 느끼는 부모님의 감정보다 더 깊은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해 왔는가? 마음이 뜨거울 때 분노를 참아 왔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도 즉시 사과로 치유하지는 않았는가? 박영철 노인의 비극은 모든 가정에 대한 경고의 종입니다. 우리 집이 분노로 가득 찬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부모님이 외롭다고 느끼게 두지 맙시다. 그리고 결코 선행을 미루지 맙시다. 내일도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찰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자의 행동은 순전히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쌓여온 원한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함께 의견을 나눠봅시다. 모든 목소리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른 가족에게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의미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박영철 노인의 이야기가 인생은 증오로 채우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 인내,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으로 채워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왔고 그분들의 기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듣고 계셨다면 분명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놀라움, 분노, 후회, 심지어 이 사건의 운명에 대한 동정까지도요. 한 생명이 사라지고 완벽해 보였던 범죄는 거의 잊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이들의 끈기 덕분에 정의는 마침내 세워졌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건이 해결된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경솔함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실은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2를 눌러주세요.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0을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비록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